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챕터 4를 보게 되면 제목이 뭐냐면 육류와 설탕 그리고 가공식품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무서워요. 요즘 그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채소를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비행 청소년들은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대요. 물론 채소도 생명력이 있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선진국이냐면 기초적인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게 기초적인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교수가 조교 A라는 조교와 B라는 조교한테 생물학 교수예요. 시키는 거예요. A 교수는 매일 식물 모여있는 데 들어가서 이쁘다 칭찬하라고 B는 가위를 들고 가서 자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식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간이 지나서. 그 B라는 조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입이 다 오므라들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되나? 하지만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동물보다는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기가 좋다고 많이 먹었는데 비행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 청소년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장점. 예를 들어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날아갈 수 있어서 죽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날라리 소녀가 육상 필드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다는 얘기 그 조금 모르세요? 몰랐구나. 아재 개그.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식용 용류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1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중간 이후에 내려가면 모리시타 씨는 이 책에서 얘기 나오면서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식용 용류는 18%의 단백질, 그 다음에 요소, 요산, 퓨린, 염기, 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류를 먹고 난 다음날 배변을 하면 어떤 냄새가 나요? 독한 냄새가 나죠. 이런 것들이 다 고기 자체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퓨린, 염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굉장히 많이 좀 안 좋게 만드는데 특히 어디가 안 좋다래요? 뇌와 신경계 세포를 자극해서 흥분시켜서 식욕과 성욕을 잃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 이 퓨린계를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요? 통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류를 많이 먹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통풍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풍만 생기나요? 방귀뼈도 어때요? 아주 여러모로 사람들을 죽이죠. 근데 채소를 먹고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거짓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채소를 먹고도 그런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뱃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책에 나오나? 하루가 어느 책에서 건강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보통 정상인이 4에서 7kg의 숙변을 몸에 담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4에서 12kg까지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건 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잡다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12kg가량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닌대요. 배 안에다 놓고.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 1kg을 봤죠. 그게 4kg가 내 몸 안에 들어있다고 혹은 7kg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똥을 빼내야 되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탕, 순백의 가면을 쓴 무서운 존재 이렇게 돼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의 이상현상, 특히 폭력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설탕의 과잉 섭취로 인한 저혈당증이다. 정말 저혈당 무섭거든요. 그 다음 줄에 보면 뭐라고 되죠? 저혈당일 경우 대뇌의 기능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대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폭력 쪽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설탕과 고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편하게 먹으니까가 아니고 엄마가 귀찮아서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굴 죽여야 돼요? 엄마를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밑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그 아이들의 식단들을 조사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11명의 식생활을 소개했는데 학교 폭력과 그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공통점은 청량음료의 대량 섭취와 단맛이 강한 빙과류, 과자, 스낵류를 좋아하고 다량으로 섭취한다는 것. 뿌리 채소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채소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채소를 안 좋아할까요? 안 먹어봐서가 아니고 내 얼굴이 사각이다 보니까 엄마가 우리 아이는 달걀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 먹인 거죠. 또 먹을 것도 풍부해졌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탄스러운 게 뭐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리는 짧고 허리가 긴 거 하고 하관이 넓어진 게 되게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달걀형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뭘 먹였어요? 부드러운 것들을 많이 먹였죠. 특히 달달한 것들, 설탕들. 이거는 뭐 엄마들뿐이 아니고 학교나 유치원, 놀이방 같은 데서도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달달한 거를 먹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요구를 해요? 얌전히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또 여기 되게 재밌는 게 158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쓱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뭐 앞에서 한 얘기들이 반복되는 얘기들이고 뭐 모발 분석했을 때 뭐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1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칼슘 수치가 필요량 이상으로 이게 이제 모발 검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얘기예요. 칼슘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들은 병원이나 보통 그런 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칼슘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칼슘 섭취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칼슘 수치가 필요량 범위 이상으로 높게 나올 경우는 거꾸로 체내의 칼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결석도 그렇다 그랬죠. 결석도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뭉쳐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대의학이나 이런 데 병원에 가면은 결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모발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오면 몸에 칼슘이 많다고 해서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미쳐가는 거죠.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뼈 등의 칼슘이 녹아나와 과량으로 모발을 통해 배설되고 그 결과 칼슘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게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과 다르게 칼슘 수치가 검사를 통해서나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들은 칼슘이 과잉이 아니라 칼슘이 부족하다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슘을 오히려 과량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뭐예요? 결석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미 끼어있는 결석이 녹아 없어진다거나 하는 실험 결과는 아직 없거든요. 연구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석이 낀다거나 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동발이 되는데 이걸 또 칼슘을 먹고 녹이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을 검사한다든지 혹은 결석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만 돼요.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은 칼슘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이 많은 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희 동네에 가면은 되게 그 오래된 순댓국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처음 가봤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2달 동안 문을 안 열었어요. 이번에 한번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앉아서 서빙 받기가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나이 드신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니까 2달 문 닫고 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순댓국이 국물 반, 그 내용물 반이에요. 그 6,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는 정말 만족했는데 같이 나오는 그 석박지하고 무채가 나왔는데 엄청 달았어요. 엄청 달았어요. 너무 달아갖고 짜증은 났지만 그냥 다 먹었어요. 음식 뭐 남겨야 되는데 사실은 안 남기고 먹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그걸 먹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현대인의 입맛이 설탕 중독으로 가버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지 않으면 맛있다고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때요? 음식이 안 달아.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이 없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챕터 5를 보면 현대인과 저혈당증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저혈당이 좀 정확히 개념이 잡히세요? 이거는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앤드가 물어봐갖고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잖아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당이 들어가죠. 그럼 포도당이 들어왔다고 해서 포도당이 우리 혈액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를 안내해줘야 되는 게 있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타고서 혈액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정상적인 메커니즘은 포도당이 10개 들어왔어요. 그럼 인슐린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쾌적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도당이 10개가 들어오다가 15개가 들어오고 20개가 들어오고 30개가 들어오고 40개가 들어오고 50개가 들어오고 100개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은요? 10개가 들어오고 15개가 들어오고 20개가 들어오고 쭉 들어오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도당이 30개가 들어왔는데 인슐린이 50개가 나와버려요. 그럼 인슐린이 20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당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걸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뇨로 가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당이 30개가 들어왔어요. 인슐린이 30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인슐린이 당을 무시해 버려요. 포도당 숫자만큼 당이 들어와 있는데 결합을 안 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 거예요. 이래 되면 먹어도 당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몸에서는 소변을 보면 당이 엄청나게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당이 있으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사탕 많이 먹으면 치아가 어떻게 돼요? 혈관이 어떻게 돼요? 삭죠. 그러니까 몸을 빼내는 거죠. 그럼 심장에서는 계속 사구체를 통과해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끈끈한 게 이 사구체에 계속 들러가고 구멍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삼투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막히죠. 그럼 독소 필터링이 안 되죠. 그럼 결국 병원 가서 뭐 해야 돼요? 신장 이식. 이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필터링. 투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거는 일종의 신장염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신장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장염이라는 병은 없죠. 신장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질병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뭐예요? 아. 암하고 투석해야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구체염. 사구체 신염이라고 부르죠. 여기밖에 안 생겨. 암이 되든지 사구체가 망가지든지 신우가 망가지든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신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구체염일 수도 있고 신우신염일 수도 있어요. 신우신염은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구체 신염이 걸려서 신우신염도 걸릴 수 있지만 방광염 때문에 역으로 와갖고 신우신염은 걸릴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했던 거? 그럼 방광염이 먼저냐 신우신염이 먼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잡아야 되겠죠. 같이 잘 모르겠으면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신우신염에 잘 걸린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방광염도 혹시 잘 걸리세요를 같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의 파이프로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염증 잡는 것들 뭐가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도 있을 거고 마늘도 있을 거고 비타민 C도 있을 거고 간단하게 뭐도 있어요? 죽염도 있을 거고 확 쓸어버리게 그렇게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왜 인슐린 저항성이 무섭나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도 당하고 결합이 안 되죠. 당하고 결합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노상 배고파. 배부른 느낌이 없어. 이 두 개가 동시다발로 온단 말이에요. 되게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저혈당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인섭취가 많았다라는 거지. 인의 섭취가. 설탕 섭취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 식단에서 어떻게 배제시켜 줄 건지가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선결 문제예요. 그런데 처음은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이들 과자를 사갖고 들어오는 아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런 질병들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먹일 수는 없죠. 어떻게 안 먹이고 키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먹여? 네? 무엇을 먹여? 무엇을 먹이냐고요? 무엇을 먹여?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과자를 먹이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이기 전에 식이섬유를 한 숟가락 먹이든지 먹고 나면은 칼슘도 먹이고 유산균도 먹이고 비타민 C도 먹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귀찮아서 과자를 안 먹게 되겠죠. 그걸 노리자는 게 아니고 안 먹이게 키울 수 없지만 3번 먹을 거 2번으로만 줄여줘도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먹는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저렇게 뭐 저혈당으로 빠진다거나 비행 청소년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할 때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되게 많이 예의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물론 사회 변화니까 뭐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결국 바꿔줄 수 있는 거 무엇일 것 같으세요? 먹거리예요, 먹거리. 요즘 이제 읽는 책이 칼비테의 교육법을 읽고 있는데 그 아들을 천재로 만든 아버지 칼비테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칼비테의 교육법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그
그 아버지 칼비테가 가장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용어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보호해줘. 멍멍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아, 네네.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쳤대요. 아, 개, 강아지, 고양이도 야옹이 안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세 전에는 전혀 안 가르치고 6세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그 사이에 사물들을 가르친 거죠. 예를 들어 물. 정확한 사전에 나오는 정확한 어휘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줬더니 아이가 6살 때부터 모든 사물을 볼 때 정확하게 보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말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연관시켜서 6개 국어를 다 했대요. 9살에 대학을 입학을 했고 12살에 철학 박사학위를 따고 14살에 또 박사학위를 또 받고 근데 그 아이한테 그 당시 교육학자들이 전부 욕을 했대요. 그 아버지 칼비테한테. 애 미친다. 조교육을 시키면.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정확한 언어들을 가르친 거예요. 정확한 언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아빠들이 왜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면 아이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엄마들이 싫죠. 귀찮잖아. 뗐을 때 그냥 설탕 물리면 사탕 하나 주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간단한데 얘 아이를 안 잡아라. 이게 싫었던 것이 내가 귀찮았던 것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원칙을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원칙을 안 지키면서 아이들 보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뭘 하래요? 안 지키는 거죠. 뭐 이제 여기 혈당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몇 페이지냐면 166페이지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이제 혈당에 대해서 쭉 나오죠. 혈당은 80에서 110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110, 80에서 110 요거는 어디예요? 공복혈당이에요. 공복혈당이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 체크를 했을 때 80에서 110 사이면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밥 먹고 2시간 후에 재는 혈당은요 120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돼 있죠. 그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건 한 60 전후고 45 정도 되면 쇼크를 일으키는 거죠. 탈진, 식은땀, 진전, 떨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심해지면 경련, 혼수 상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을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한테는. 자, 혈당하고 그럼 또 연관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같은 경우는 혈당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우리 몸의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더라고요. 또 그 17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저기 169페이지에 보게 되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600명 이상의 저혈당증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의 증상을 리스트로 발표했다는데 신경과민이 94%, 뭐 신경질적이 된다가 뭐 89%, 극도의 피로 89%,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경련이 2%. 이게 이제 묻더라고요. 이게 몇 가지가 해당되면 이게 저혈당증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이거 하나만 해당돼도 저혈당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600명을 검사했더니 94%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경과민이 나오더라. 600명 중에 2%가 경련을 일으켰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 박스가 의미하는 게
근육통은 53%라고 했는데 600명 중에 53%가 저혈당이 떨어지니까 근육통을 느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2가지가 걸치고 5가지가 해당되고 10가지가 해당돼야 저혈당증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면 저혈당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저혈당증이라는 얘기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이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인이 이제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혈당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전에 하품을 한다. 이런 것도 저혈당증이죠. 아 진짜예요. 아침부터 하품을 하는 건 저혈당증인 거예요. 보세요.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 물론 충분히 못 자면 하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 왜 오전에 하품을 하냐고. 공기가 극도로 오염된 데가 아닌 이상은 하품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가지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걸 읽어보시고 이 박스를 한번 보시면서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나도 저혈당증인가 식단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170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30%가 얘기한 거 하품과 한숨과 하품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1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끝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 10가지 항목이 혈당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두통이 있다, 위와 장애 상태가 좋지 않다 해갖고 10번째 잠이 쏟아진다. 뭐 요거까지 요 10가지에 해당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저혈당증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좀 리더님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부분들은 제가 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수적인 설명과 함께. 근데 이 책은 정말 리더님들이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있잖아요.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꺼내서 전체적인 건 아니다 하더라도 부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자 전부 이 책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책들이기 때문에 그쪽 계열에서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착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님들이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식품 첨가물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식품 첨가물을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네. 하나예요, 하나. 그건 완투 없어요.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있는 분들은 뭐 살짝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준비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